저는 김준혁 북한 해군 잠수함 항해사였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새벽 3시 우리 7명은 미친 짓을 했습니다. 북한 군용 잠수함을 훔쳐 탈출한 겁니다. 국정원도 기겁한 루트였어요. 남한 직행? 아닙니다. 서해에서 중국 해역, 태풍을 뚫고 필리핀까지 1만 킬로미터를 도망쳤습니다. 북한 해군이 쫓아왔고 공작원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은 가족을 미끼로 배신 제안을 받았어요. 살아남은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북한에 남은 우리 가족들, 지금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의 진짜 대가입니다. 그 피눈물 나는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새벽 3시 나는 잠수함 727호의 좁은 항해실에서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동해 해상 120km 지점, 수심 150m. 차갑고 습한 공기가 폐를 짓눌렀고 낡은 디젤 엔진 소음이 귓속을 파고들었죠. 원산 귀환 명령이 떨어진 지 30분이 지났는데 함장 이철수는 침묵을 지킨 채 해도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함장이 귀환 명령을 받고도 침노를 바꾸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갑자기 함장이 전 승조원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7명의 대원들이 비좁은 함장실로 모여들었고 긴장감이 공기처럼 무거워졌죠. 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남쪽으로 간다. 10초 안에 각자 결정해라.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쪽이라니 그 말은 곧 배신을 의미했습니다. 조국을, 인민을, 당을 배신하고 남조선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나는 3개월 전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간첩 혐의로 보위부에 끌려간 아버지는 그 다음날 총살당했고 우리 가족은 함경북도 탄광촌으로 쫓겨났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곳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관사 박민석도 동의했습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가족 전체가 굶어 죽을 뻔했던 그에게 북한은 지옥 그 자체였죠. 부함장 최대호, 어뢰병 정우석, 레이더병 오영철도 차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통신병 한진우만은 창백한 얼굴로 망설이고 있었어요. 평양에 부모와 약혼자가 있는 그에게 이 선택은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습니다. 10초가 지났고 한진우는 결국 침묵으로 동의를 표했습니다. 함장은 즉시 GPS 송신 장치를 망치로 내리쳤고 통신 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했죠. 항로를 서쪽으로 변경한다. 수심 200m까지 잠항.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타 장치를 조작했습니다. 잠수함이 서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쪽이 아닌 서쪽 중국 해역을 향해서요. 함장의 계획은 처음부터 남한 직행이 아니었던 겁니다. 동해로 가면 북한 해군의 추격망에 걸릴 게 뻔했고 서해를 거쳐 제3국으로 우회하는 게 유일한 생존 루트였죠. 잠수함이 더 깊은 심해 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선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신자가 되었고 이 순간부터 북한 전역이 우리를 추격할 거라고요. 그리고 평양 보위부는 지금쯤 우리 가족들을 체포하러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사실도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겁니다. 10월 13일 오전 8시 우리가 서쪽으로 도망친 지 29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수심 180m 아래에서 극저속 항행을 계속하던 중 소나에서 이상 신호가 잡혔어요. 레이더 병 오영철이 헤드폰을 벗으며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북쪽에서 고속정 엔진음 3개 포착됐습니다. 추격이 시작된 거였죠. 평양은 우리를 찾기 위해 해군 전력을 총동원한 게 분명했습니다. 함장은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수심 200m까지 더 내려간다. 엔진 출력 최소로. 잠수함이 천천히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고 선체가 수압을 견디지 못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평양에 있을 내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보위부 요원들이 우리 집 문을 박차고 들어갔겠죠. 어머니와 여동생이 체포되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통신병 한진우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와 약혼자도 지금쯤 같은 운명을 맞이했을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지만 그 대가로 가족을 지옥에 남겨둔 셈이었죠. 북한 경비정들은 48시간 동안 우리를 찾아 동해와 서해를 누볐지만 우리는 중국 해역 깊숙이 숨어들었습니다. 10월 14일 새벽 연료 게이지가 위험 수위를 가리켰습니다. 기관사 박민석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대로면 6시간 후 엔진이 멈춥니다. 함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상한다. 중국 어선 밀집 해역으로.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남루한 어부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자 새벽 햇살이 해치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오영철이 잠만경으로 주변을 살폈고 50km 밖에서 북한 경비정이 순찰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뿐이었죠. 함장은 폭파 장치를 작동시키며 명령했습니다. 모든 기밀 문서와 장비를 파기한다. 10분 안에 탈출 준비. 나는 항해 일지와 암호 코드북을 소각로에 집어넣었고 최대호 부함장은 무기고의 총기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고무보트가 수면에 펼쳐졌고 7명이 차례로 올라탔습니다. 함장이 마지막으로 폭파 타이머를 5분으로 설정하고 뛰어내렸죠. 우리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잠수함에서 멀어졌습니다. 5분 후 수중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잠수함 727호는 거품을 내뿜으며 침몰했어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모든 증거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파도에 떠밀리며 표류하던 우리는 이 시간 후 낡은 중국 폐허선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선체는 녹슬고 엔진은 고장났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박민석이 공구를 꺼내 엔진을 뜯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수리하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나는 멀어지는 북한 해안선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10월 15일 우리는 수리한 폐허선을 타고 동남아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박민석이 밤새 엔진을 고쳐 가까스로 시동을 걸었지만 연료는 일주일치밖에 남지 않았어요. 함장은 해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항로를 그었습니다. 대만 해협을 거쳐 필리핀, 그리고 태국 방콕까지. 최소 10일은 걸린다. 연료가 부족하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죠. 우리는 교대로 키를 잡고 밤낮 없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북한 해군의 추격은 중국 해역에서 멈췄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더 큰 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0월 18일 대만 해협을 통과할 무렵 통신병 한진우가 위성전화로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우리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즉각적인 도움은 어렵다고 했죠.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10월 20일 새벽 수평선 너머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오영철이 휴대용 라디오로 날씨를 확인하더니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태풍 카누가 북상 중입니다. 6시간 후 우리 항로와 겹칩니다. 태풍을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낡은 어선으로는 태풍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도 벗어날 수도 없었으니까요. 함장이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짐을 고정하고 선체에 밧줄을 묶어라. 생존 장비는 몸에 붙여라. 3시간 후 하늘이 칠흑처럼 어두워지고 바람이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5m 높이로 치솟았고 어선이 장난감처럼 흔들렸어요. 정우석과 오영철이 밧줄로 허리를 묶고 키를 붙잡았지만 파도가 갑판을 덮칠 때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나는 선실 안에서 기둥을 붙잡고 버티면서도 이대로 바다에 수장되는 건 아닌가 하는 공포가 밀려왔죠. 한진우가 구토를 하며 바닥에 쓰러졌고 박민석은 필사적으로 엔진실로 내려가 침수를 막았습니다. 파도가 선체를 때릴 때마다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대호 부함장이 고함쳤습니다. 선수 쪽 판자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선실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양동이로 물을 퍼내며 버텼습니다. 24시간 동안 태풍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도가 어디서 덮쳐올지 알 수 없었고 번개가 칠 때만 잠깐 시야가 확보됐습니다. 정우석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질 뻔했지만 오영철이 밧줄을 잡아당겨 가까스로 구했죠. 엔진이 몇 번이나 멈췄고 그때마다 박민석이 물에 잠긴 엔진실로 내려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북한 해군을 피해 도망쳤지만 결국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걸요.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10월 21일 아침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지만 어서는 선체 일부가 부서진 채 필리핀 루손섬 서쪽 해상을 표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탈진해 갑판에 쓰러졌고 그 순간 수평선 너머에서 큰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10월 22일 새벽 우리를 발견한 건 필리핀 화물선이었습니다. 선원들이 밧줄 사다리를 내려주었고 우리는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화물선에 올랐어요. 선장은 영어와 몸짓으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지만 함장은 그저 코리아라고만 반복했습니다. 화물선은 우리를 마닐라 항구로 데려갔고 필리핀 해경이 즉시 우리를 이민국으로 넘겼죠. 이민국 직원들은 우리를 불법 입국자로 분류하고 마닐라 외곽의 임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철창이 있는 낡은 건물이었지만 적어도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가 제공됐어요. 10월 23일 한국 주필리핀 대사관의 영사 김태훈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면담하러 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고 탈북 경위를 들은 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잠수함으로 집단 탈북이라니. 국정원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이 사실을 안 게 아니었습니다. 10월 24일 밤 수용소 면회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통신병 한진우가 면회 신청자가 있다며 단독으로 불려나갔습니다. 30분 후 돌아온 한진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누가 왔었어? 한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진우는 우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식사 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 뒤척였습니다. 부함장 최대호가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진우를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최대호는 밤마다 한진우의 침대 근처에서 교대로 보초를 섰어요. 10월 26일 새벽 2시 한진우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최대호가 뒤를 밟았고 나도 조용히 따라갔죠. 화장실 구석에서 한진우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최대호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한진우는 그제야 모든 걸 토해냈어요. 북한 공작원이 왔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제 부모님과 약혼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의 위치를 알려주면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필리핀까지 우리를 추적해온 거였어요. 최대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한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나는 한진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을 두고 왔어. 나도 어머니와 여동생이 지금 어디서 무슨 고통을 받고 있을지 매일 밤 생각해. 한진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너무 무섭습니다. 가족들이 죽으면 최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잡히면 가족들은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배신자 가족이라는 낙인은 3대까지 갑니다. 나는 한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남한에 가서 자유롭게 살아야 해. 그게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어. 한진우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한진우를 한번 접촉했다면 다시 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다음번엔 회유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10월 27일 오전 한국 대사관 영사 김태훈이 다시 수용소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처음 보는 남자 한 명이 따라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자신을 국정원 서민준 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민준은 우리를 빈 면회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여러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협력자들을 동원해서요. 한진우가 움찔했고 나는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서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48시간 내에 여러분을 한국으로 이송할 겁니다. 필리핀 정부와 협상이 끝났습니다. 함장 이철수가 물었습니다. 공작원들이 우리를 막으려 하면요? 서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밀작전으로 진행합니다. 내일 새벽 2시 수용소에서 여러분을 빼낼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북한 공작원들이 수용소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10월 28일 새벽 1시 50분 수용소 전등이 갑자기 모두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서민준과 국정원 요원 4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방탄조끼와 모자를 씌우고 재빨리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밴 2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는 나눠 타고 출발했죠. 나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며 어둠 속 거리를 주시했습니다. 마닐라 외곽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운전석의 국정원 요원이 백미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추격 차량 2대, 거리 50m. 서민준이 무전기를 집어들며 외쳤습니다. 2호차 어모 기동. 뒤따르던 벤이 차선을 바꿔 추격 차량을 막으려 했지만 상대방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울렸고 우리 차 뒷유리에 총알이 박혔어요. 유리가 거미줄처럼 금이 갔지만 방탄 유리라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부함장 최대호가 앞좌석 요원에게서 권총을 건네받았습니다. 최대호가 뒷좌석 창문을 열고 추격 차량을 향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총성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추격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였어요. 하지만 다른 한 대는 계속 접근했고 우리 차와 나란히 달리며 옆 창문을 겨냥했습니다. 운전 요원이 급하게 핸들을 꺾었고 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달렸죠. 기관사 박민석이 비명을 질렀고 정우석은 손잡이를 붙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2호차에서 또 다른 총성이 들렸고 추격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며 도로 옆으로 튕겨나갔어요. 서민준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필리핀 경찰에 연락, 지금 당장. 5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필리핀 경찰차 3대가 나타났습니다. 남은 추격 차량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우리는 가까스로 마닐라 국제공항 군사구역으로 진입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공항 화물 터미널에는 한국 국적의 전세기 한 대가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한진우는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어요. 오전 6시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기체가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마닐라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함장 이철수가 내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지금 어떤 운명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어머니와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랐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유를 얻는 대가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비행기는 남쪽을 향해 날아갔고 나는 주먹을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인천까지는 아직 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10월 28일 오후 2시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 터미널이 아닌 화물청사 쪽으로 이동했어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이었고 검은색 승합차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과 통일부 관계자 10여 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실감이 났어요. 우리가 정말 남한 땅을 밟았다는 게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묘한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차량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건물로 우리를 데려갔고 국정원 보호시설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2주간 우리는 끊임없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은 우리의 신원, 탈북 경위, 북한 군사 정보를 하나하나 캐물었어요. 잠수함 727호의 성능, 북한 해군의 작전 체계, 평양 해군사령부의 내부 상황까지요. 함장 이철수는 20년간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증언했고 나도항의 기술과 해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사는 하루에 8시간씩 이어졌고 때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그들은 우리가 진짜 탈북자인지 아니면 북한이 침투시킨 공작원인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심리 검사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북한에서의 산, 탈북 결심 이후 남한에서의 계획을 물었죠. 통신병 한진우는 상담 중에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회유당한 일을 고백했습니다. 상담사는 한진우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당신이 양심을 지킨 게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11월 10일 우리는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는 순간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김준혁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이제 나는 북한 사람이 아니라 남한 사람이 된 겁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마음속 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사무소, 모든 탈북자가 거쳐가는 곳이었죠. 하나원에서 우리는 3주간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법까지 배웠어요. 처음엔 우스웠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남한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른 세계라는 걸요. 직업훈련도 받았습니다. 함장 이철수는 군사 전문가 과정을, 기관사 박민석은 기계 정비 과정을 선택했어요. 나는 컴퓨터 기초 과정을 신청했고 처음 만져보는 마우스와 키보드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 보위부 요원들이 우리 집을 불태우는 꿈을 반복해서 꿨습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갔다가 한진우를 마주쳤습니다. 그도 잠을 못 이루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한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잘한 건가요? 가족들을 버리고 온 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나도 매일 밤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었으니까요. 11월 25일 통일부 담당자가 우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탈북 사실은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 사용을 권장합니다. 북한 공작원들의 보복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2월 1일 하나원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7명은 각자 서울과 경기도에 정착 주거지를 배정받았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우리에겐 처음으로 갖게 된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함장 이철수가 우리를 모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정우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 다시 만나요. 꼭요. 우리는 서로 포옹했고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나는 배정받은 수원의 원룸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어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지금 살아있기나 한 걸까요? 12월 10일 국정원 서민준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원 원룸에서 홀로 지내던 나는 그의 전화를 받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준혁 씨, 만나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음 날 나는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서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네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북한 내부 정보원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각오하고 보십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몇 장의 문서와 흐릿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문서에는 내 가족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함경북도 화성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됐다고 했습니다. 재교육 명목으로 탄광노역에 동원되고 있으며 하루 12시간 이상 강제 노동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20K 주윤 빠진 것처럼 뼈만 앙상했고 여동생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수척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진우 씨 부모님은 평양 자택에서 연금 상태입니다. 약혼자는 결혼이 파기되고 함경남도로 추방됐습니다. 다른 대원들의 가족도 모두 비슷한 처지였어요. 정우석의 약혼자는 원산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동 중이었고 오영철의 노모는 식량 배급이 끊긴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합니까? 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심리 상담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식사도 거르고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지금 이 순간에도 땅속 깊은 탄광에서 곡괭이를 들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자유를 택한 대가로 그들은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사흘 동안 나는 식음을 전폐했고 휴대전화도 꺼버렸어요. 넷째 날 함장 이철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를 억지로 밖으로 끌고 나가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준혁,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은 더 큰 고통을 받아 배신자 가족에 이어 자살자 가족이 되는 거야. 함장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어요. 그도 북한에 저와 아들을 두고 왔고 그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12월 20일 우리 7명은 서울 용산의 한 교회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통일부에서 주선한 북한 이탈 주민 모임이었지만 우리는 따로 작은 기도실을 빌렸어요. 촛불 7개를 켜고 우리는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진우는 울면서 부모님의 이름을 불렀고 정우석은 약혼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관사 박민석이 쓸쓸히 말했습니다. 전 가족이 이미 90년대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최대호 부함장이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살아남아서 증언해야 합니다. 북한의 실상을요. 나는 촛불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반드시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내겠다고요. 그때까지 나는 남한에서 살아남아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함장이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서로의 가족입니다. 북한이 빼앗아간 가족 대신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은 여전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에겐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겁니다. 7명의 배신자이자 7명의 생존자.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죄책감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요.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북한에서도 누군가 이 별들을 보고 있을까요? 어머니, 여동생, 제발 살아있어 주세요. 2024년 10월 28일 탈북 1주년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나는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작은 횟집에서 6명의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년 전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건넜던 그 서해가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함장 이철수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1년 전보다 훨씬 안정된 표정이었어요. 통일부 연구소 자문회의 때문에 늦을 뻔했습니다. 그는 북한 군사 전문가로 활동하며 강연과 집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기관사 박민석이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비소 일이 바쁘긴 한데 오늘은 꼭 와야죠. 그의 얼굴에는 1년 전엔 볼 수 없던 여유가 묻어났어요. 부함장 최대호는 깔끔한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 자문 업무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보람은 있습니다.
통신병 한진우는 청년 단체 조끼를 입고 왔어요. 오늘 오전에 새로운 탈북 청년 상담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가족 문제로 고민하더군요. 그의 눈빛은 1년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어뢰병 정우석은 물류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야근이 많긴 한데 월급은 꼬박꼬박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레이더 병 오영철은 바다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수산회사 일이 힘들긴 한데 매일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는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함장이 잔을 들며 말했어요. 1년 전 오늘 우리는 여기 도착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고 스디슨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지난 1년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IT 기업 보안팀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 공학이 생각보다 어렵긴 한데 재미있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공부니까요. 박민석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정비소 단골 손님인데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모두가 축하한다며 박수를 쳤고 박민석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한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모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평양 자택에 계시답니다.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우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약혼자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산에서 공장 일을 한답니다. 통일이 되면 꼭 찾아갈 겁니다. 오영철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시답니다. 제가 여기서 잘 살아야 어머니도 위안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죄책감을 안고 삽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더 열심히 살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인천 앞바다 방파제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서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수평선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 어딘가에 북한이 있고 그곳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최대호가 말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며 죽을 뻔했습니다. 태풍도 추격도 총격도 견뎠습니다. 한진우가 덧붙였어요. 배신의 유혹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였습니다. 함장이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갑시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우리는 바다를 향해 묵념했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던 우리 자신을 위해요. 바람이 불어왔고 파도가 방파제를 때렸습니다. 1년 전 우리를 싣고 왔던 그 바다가 이제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우석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언제 만날까요? 함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매년 오늘 여기서 만납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해마다 10월 28일 이곳 인천 앞바다에서 재회하기로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저는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요. 돌아서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의 메시지였어요. 내일 회식 올 수 있어? 팀장님이 내 실력 칭찬하시던데.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1년 전엔 신기하기만 했던 그 풍경이 이제는 일상이 됐어요.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에 서서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2분 후 전철이 도착한다는 안내였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정확함이었죠. 전철이 들어왔고 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을 안고서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선택한 자유의 무게입니다. 수원역에 내려 원룸으로 걸어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같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겁니다. 원룸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일 제출할 대학 과제가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자유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악몽은 여전합니다. 매일 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탄광에서, 여동생은 수용소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자유를 선택한 대가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니까요.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지만 꿈꿀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요. 이 영상이 한 사람이라도 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희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